자, 그런 점에서 통화량하고 그러니까는 물가를, 인플레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21세기판, 21세기판 성리학 세계관의 지금 안주한 하나의 결과라 이겁니다. 예? 인플레 핑계 대가지고 전국민 민생지원금 반대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식민지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 가릴 것 없이 보수가 그러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수가 그러는 거는요. 왜?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편을 드니까요. 자본의 편을 드니까.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개의 경제 전쟁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발 무역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발 화폐 전쟁인데 오늘은 중국발 무역 전쟁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중국발 무역 전쟁에다가요. 자, 21세기판 중국이 근린 궁핍화 전략을 지금 사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강요받아서 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최대 희생양이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린 궁핍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베거더 네이버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냐면 베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거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웃이잖아, 이웃이요. 이웃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중상주의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수출을 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하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금본위제였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은 금을 많이 벌어들여야 돼. 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은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금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가능한 한 싸게 그러니까 만들든지 아니면 싸게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근린 궁핍화 전략이라 해요. 근린 궁핍화 전략이요.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전략을 지금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냐면요. 중국은 내수 의존적인 내수 주도의 성장을 후진타오 시대 2005년도부터 내수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 그러면 내수 주도의 핵심은 뭐냐? 가계 소비죠. 가계의 소득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가계의 일자리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5%를 방어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8%를 방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데 5%는 이게 지금 마지노선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성장률을 유지하려면은 가계 소비가 내수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수출인데 아까 중국의 수출을 봤죠. 중국의 수출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요. 가계, 기업, 그다음에 수출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축이잖아요. 가게는 소비를 떠받쳐주는 거고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수출이 많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가계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이요. 역사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투자율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율을요. 투자율을. 그 투자가 대부분이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조업 부문입니다. 제조업 부문이요. 네? 그 제조업이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과잉 생산을 방치를 하게 되면요. 과잉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소비보다도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초과되는 문제잖아요.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는요.
불황 내지는 공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 문제, 과잉 생산에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에 엄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 제품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거를 근데 국내에서 소비를 못 해줘. 가게 일자리라든가 소득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밀어내야지 뭘. 밖으로 밀어내야죠. 예? 밖으로 밀어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가장 취약하게 한 연결고리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니까는 그렇죠? 중국발 충격에 중국의 이 무역 전쟁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 최근에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 테무 등 이런 공포를 느낀다는 게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쓰나미가 우리 얼굴 앞에 왔다는 겁니다. 예? 중국발 무역 전쟁이 이미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느낄 정도로 돼버렸다는 얘기는 예?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옐런이 지금 4월 달에 중국을 다시 방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갔었잖아요. 7월 달에. 4월 달에 원래 가려고 그렇게 막 중국 정부에다가 나 니네 방문하고 싶으니까 하는데도 성사가 안 되다가 7월 달에 갔었잖아요. 7월 달에. 옐런이 지금 뭐냐면 중국을 지금 4월 달에 방문한다는 게 지금 이제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여기 왜 가느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GDP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이 어쨌든 간에 골탕 먹었고 무역에 있어서 수출에 있어서 골탕 먹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여전히 뭐냐면 달러죠. 달러의 힘이요. 달러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 달러의 힘을 활용을 하고 한편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요. 맨 끝에 보게 되면 그린 색깔로 제가 이렇게 박스에 놨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저가의 수출 제품을 그러니까 막 밀어내고 있는 거. 글로벌 세계 시장에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외신에서 보도하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 중국이 그러니까는 저거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를 못하게 되면 중국의 이게 불황 내지는 공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중국을 좀 이런 표현에서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난 10년간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인데 중국은 미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줄여오고 있으니까 미국채 보유액을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화폐 전쟁과 관련돼서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거 봐보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품 경쟁력이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2019년도부터 3%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는 2.8%가 무너졌어요. 작년에는 2.7%가 무너졌어요. 이게 일본의 그러니까는 상품 경쟁력이 붕괴될 때하고 지금 상당히 비싸다니까 이것도요. 그러니까요. 비싸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한국은 그러니까는 13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한 75% 차지합니다. 전체 차지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2014년 이전이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2011년 이전입니다. 작년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12대 품목이 3,624억 달러인데 2011년에 4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상품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업이라는 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부동산 시장 못 살아납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올해 1월달,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2대 주력 산업은 2011년 이전 수준이에요, 여전히. 예? 올해 무슨 뭐 회복된다, 수출 회복된다,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한국이 최악인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이 최악인 건 여기 있습니다. 수출은 저렇게, 수출 산업 경쟁력은 저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요? 기업이 생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해가지고 소화를 할 것은 그러니까 내수잖아요. 내수요. 근데 가계 소비가요. 과거 김영삼 정부 때는 GDP의 한 60% 정도 됐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56%, 노무현 정부 때 한 52%,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45%가 떨어졌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가계가 소비해줄 여력이 없는 거야. 소비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GDP는 한 37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가계 소비는 3배도 안 증가했어요. 가계한테 돈이 안 가는 거야. 가게한테 돈이 안 가니까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요?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수출에 목을 매는데 수출이 근데 오히려 수출 제품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어. 그럼 그래서 한 게 뭡니까요?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부동산에다가 다들 올인한 거야. 부동산에다가. 예? 올인한 거야. 가게와 기업이 온통 온 나라가 다 재테크를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산 거지. 근데 계속 안으로 골마 들어간 거죠. 골마 들어온 거죠.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 중국발 무역전쟁이 지금 더 가세되고 있다 이거예요. 중국발 무역전쟁이. 자,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버틴 힘이 뭔지 아세요?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한 53% 이상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 30년간. 왜 그러냐면요. GDP가 많이 안 올라갔어도 GDP가 한 16% 올라갔어요. 지난 30년간. 그런데 민간 소비도 한 14% 올라갔어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는 소비가 내수가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지만은 현상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기업이 상품을 투자해서 상품을 생산했어.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는 결국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해외에서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일본도 해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그나마 민간 소비가 방어해주고 있는 거야. 일본은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다고요? 대한민국은 GDP가 37배 오르는 동안에 가계 소비는 3배도 안 증가했어. 예? 그러니까 내수가 붕괴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남은 건 뭐냐? 오로지 뭐냐면은 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 부동산 모래성뿐이 없는 거죠. 남은 건 그뿐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지금 남은 게. 근데 이거를 누가 뒷받침해줘요?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거는 가계의 소득하고, 그다음에 뭡니까요? 인구야. 예? 근데 지금 저출산이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죠. 인구가 구조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남은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거야.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언코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경제는요 상식입니다. 상식이야 여러분들. 예? 상식이에요. 제발 좀 이 헛된 꿈을 가지지 마세요. 과거 시절은 다시 안 옵니다.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2001년도 12월 달에 WTO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쫙 증가합니다. 예?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게 색깔별로 저게 2001년도에 세계 6위였었는데 그 다음에 5위로 뛰어오르고 4위로 뛰어오르고 3위로 뛰어오르고 2위로 2009년도부터 일본이 세계 수출에 있어서 1위가 됩니다. 1위 국가. 그게 9.7%였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한 14%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난 한 10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큰 변화가 없잖아.
2005년도부터 그래서 내수주도로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 거야. 방향은 잘 잡은 거지. 후진타오 때부터. 근데 안 된 거야. 왜? 그건 과거에도 얘기했죠. 중국은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되게 자본 집약적인 이런 제조업 쪽으로 돈이 나가는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내요. 예? 그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는 이게 안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부동산 재테크하고 그렇게 산 거야. 예?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내수가 그러니까는 내수 강화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수출까지 둔화되고 있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률은 유지해야 돼. 성장률 유지 못하면은 체제가 흔들리거든요. 불안정해지거든요. 체제가. 중국 수출 비중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 GDP에서 35, 6% 차지하던 것이 지금 2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위안화 기준으로 이거 봐야 돼요. 왜? GDP는 위안화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연 4%로 쭉 떨어졌어. 그 이전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25%씩 증가하다가 수출이 엄청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 GDP에서 소위 말해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40%도 안 돼요. 40%도 안 돼. 우리나라가 지금 45% 정도 되잖아요. 2005년도부터 빨간색 박스 한 게 내수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한 이 시기야. 그런데 후진타오 후반에 이게 별로 효과도 없었고 시진핑 체제에서도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출도 증가율이 떨어졌어. 민간 소비도 안 올라가지고 앉아있어. 성장률은 근데 5% 이상 유지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됩니까? 투자라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투자주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이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입니다. GDP 대비 투자율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30%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높은 근면과 저축률을 이렇게 막 떠들고 그랬었어요. 서양 학자들이. 예? GDP 대비 30%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양 같은 경우 그게 한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투자율이 GDP 대비로요. 예? 근데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40%대가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예? 투자를 엄청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를 하면 제품이 생산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 투자가 대부분이 중국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투자예요. 그럼 제조업 제품이 이게 국내에서 근데 이게 소비가 이게 다 되면 좋은데 국내 시장이 취약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수출로 밀어내야지. 수출로 밀어내야 되는 거야. 덤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 상장률을 방어하려면은 내수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내수를 신장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결과론적으로.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는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누구냐? 이게 한국이라 이겁니다. 한국이 최대 희생양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수는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둔화되어 왔어. 60% 하던 것이 45%까지 줄어들었어. 산업 경쟁력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지난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은 눈을 안 봐도 뻔한 거죠. 예? 내수도 그러니까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값싼 제품까지 몰려 들어오니까 자영업자 소기업들이 다 미치겠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기업의 가게, 자영업자, 기업 다 총체적으로 부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잖아, 이게요. 이거 여기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가계 소비가 구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될 가능성 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개선될 기미 보여요? 자영업자들이
낮아지는 상황이 보이냐고요. 총체적으로 부실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구 저출산율이 이게 회복이 되냐고요? 예? 결국은 경제가 좀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의 지금 부실, 저축은행이 지금 뭡니까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중인데 79곳이 저축은행에서 79곳이 지금 공시를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41개가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손실을 기록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순손실. 돈을 못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예?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지금 부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요. 아까 1금융권은 지금 아까 10조가 넘었잖아요. 저기 저 5대 금융지주가요. 예? 부실 채권이. 예? 이게 이제 이러면서 경제 좀비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경제 좀비화 과정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게 개선되려면은 가계 소비가 살아나?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네? 보이냐고.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이 지금 낮을 가는 이게 보이냐고요. 예? 갑자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경제 좀비화 과정을 통해서 경제 붕괴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해도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러니까는 인식을 하더라도 대책을 못 만들거나 이런 상황이죠. 이게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 왜 그러냐? 21세기인데 20세기에 그러니까는 이론을 가지고 여전히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구호나 예측원이었죠. 구호죠. 구호.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일단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계 소비와 가계 소득을 강화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가 강화되지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잖아요. 더구나 지역화폐를 연결하게 되면은. 예? 근데 지금 가계 소득은 상위 10%도 상위 0.1%도 지금 그러니까 줄어든 상황이라고요. 최근에. 근데 여기서 선별 이런 타령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요. 대한민국 가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해. 예, 사회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 더구나 지난 30년 동안에 산업이 제대로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 쇠퇴하면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온 국민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재테크에 뿐이 없잖아요. 재테크에 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겠어요. 인구가 붕괴되지. 예?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제는 상식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을 강화해 주는 거. 사회소득 개념 도입 안 하면요. 가계소득 강화 안 됩니다. 일체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이재명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사회소득 이 기본사회 개념을 적극 수용을 해줘야 돼요. 같이 힘을 합해야 돼. 이거 못하면요. 민생에 대해서 민생은 자꾸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탄핵 추진한다고 해보세요. 탄핵 추진되면은 대한민국 민생이 저절로 해결됩니까? 같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검찰 개혁도 민주당의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정도하고는 같이 대화가 되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예? 그렇게 해서 힘을 합해야죠.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못하면은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감이 워낙 해가지고 지금 선거를 지금 우리가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생하고 선거 이긴다고 이게 갑자기 바뀌냐고 이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그러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게 보수나 진보든 우리나라 민주개혁 진영이든 간에 다 20세기에 그러니까는 그 이론가 더군다나 서양의 서양이 만들어 놓은 이론가 서양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계속해서 거기에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그래. 우리나라 지금 21세기에 와 있습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게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위 성리학적 이게 세계관이지 뭐예요. 중화주의, 존화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는 이 그 선비들이 가졌던 거랑 뭐가 틀려요.